지난 10월 13일 베놈2 렛 데어 비 카니지가 국내에서 개봉했습니다. 베놈 1편이 개봉한 뒤 약 3년 만에 나오는 후속작이죠. 먼저 공개되었던 북미에서는 이미 박스오피스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도 베놈2는 듄과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를 비롯해 상당히 기대하고 있던 10월 개봉 예정인 할리우드 대작 중 한 편이었습니다. TMI로 듄과 라스트 듀얼은 베놈2 개봉 후 한 주 뒤에 국내 개봉 예정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에게 베놈2는 1편에 비해 상당히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우선 표층의 측면에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2편 간의 액션의 질적, 양적 차이가 큽니다. 베놈 1의 시원한 카체이싱, 인간 빌런들과 베놈이 합을 맞춰야 하는 육탄전 등등 1편에서 영화를 채우던 밀도 있던 액션들이 2편에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1편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였던 캐릭터와 신비오트와의 결합 해체의 특수 효과도 2편에서는 사실상 이미 봤던 것의 반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선하다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베놈2 렛 데어 비 카니지에서 가장 집중했을 액션은 영화의 끝자락에 배치된 베놈과 카니지의 전투일 텐데 이 역시 1편에서의 베놈과 라이엇의 대결보다 한참 시원치 않은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베놈과 라이엇의 결투 시퀀스 중에 서로가 서로를 쥐어뜯으며 뒤죽박죽 섞이는 장면은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압도적인 장면을 2편에서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투 시퀀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쩌면 베놈과 카니지의 전투가 도래하기 전까지가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당에서의 혈투 이전까지 베놈2를 채우고 있는 이야기들은 베놈과 에디의 부부싸움 비슷한 애정싸움, 클리터스와 슈리크의 과거사, 그리고 베놈과 에디 사이에 벌어지는 그다지 웃기지 않았던 이상한 유머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베놈과 카니지의 전투를 볼 때 감정이 점층적으로 쌓여 폭발한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이거 하나 보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서 히어로들끼리 편을 먹고 전투를 하는 장면의 경우에 우리는 그 장면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나왔을 때 굉장한 재미를 느끼죠. 물론 액션 자체의 감흥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들 사이에 겹겹이 쌓인 복잡 미묘한 관계들이 더욱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베놈2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인이 뱉어놓은 많은 것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상당히 불성실한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멀리건 형사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이유, 멀리건 형사가 수염을 기른 이유, 그리고 이 영화에서 던지고 있는 세대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까지 베놈2 렛 데어 비 카니지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By my rules. I'm sorry. I don't know what came over me. Please let me fix it so I can play it again. You are a loser. 우선 시작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영화에 대한 비판을 하는 내용이니만큼 이 영화를 좋게 보신 분들은 듣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는 원작 코믹스 시절의 베놈을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면에서 꽤나 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 영화라는 것은 관객의 수만큼의 감흥과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한 개인의 의견 정도로 여겨주셔서 혹시 동의할 수 없으시면 쟤는 저렇게 생각하네 라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베놈2에서 불성실하다고 생각했던 면면들에 대해서 그냥 쫙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에디와 클리터스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클리터스는 왜 에디를 자신의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꼽았을까? 영화에서는 그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애매하죠. 물론 군데군데 헐겁게 힌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클리터스가 에디를 지목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보았습니다. 에디는 원래 꽤나 유명한 기자였는데 기업 하나를 잘못 건드려서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1편의 주요 서사였던 내용이죠. 아마도 신문 같은 것을 통해 그런 사실을 접하게 된 클리터스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에디 저 친구라면 다시 명성 있는 기자로 복귀하고 싶을 테니 나에 대한 기사 독점권을 주었을 때 받아쓰기를 성실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에디를 지명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클리스터의 목적은 자신의 암호가 담긴 사랑시를 신문 1면을 통해 슈리크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부인데 왜 꼭 에디여야만 할까? 에디가 아니어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화는 별 설명 없이 그러한 설정을 밀고 나가죠. 이를 영화 각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클리터스에게 베놈의 DNA가 들어가야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둘이 육체적으로 접하는 서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이유로 클리터스가 에디를 지명하는 설정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각본을 위해 어거지로 짜맞추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밀고 나가 클리터스는 이상하리만큼 에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편에도 나오지 않았던 에디의 과거사까지 클리터스는 알고 있죠. 그는 이렇게 말하니까요. 우리는 똑같다. 너도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잖아. 그리고 그는 죽기 직전에 에디에게 너와 우정을 나누고 싶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사들은 사실상 에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있었다는 방증일 텐데 영화에서 그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원작 코믹스나 편집되어 사라진 촬영분에는 자세한 설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만으로 혹은 베놈 1, 2의 영화만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관객들에게는 상당히 부족한 정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대사 한마디입니다. 베놈은 성당에서 카니지를 처음 봤을 때 빨간 놈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내빼려고 하죠. 에디가 머리를 먹게 해준다고 약속을 할 때까지 베놈은 에디 안에 숨어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대사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신비오트가 붉은 계통으로 나타나면 전투력이 굉장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투 후 혹은 전투 와중에 그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역시 나오지 않죠. 그냥 그렇게 그 정보는 휘발되어 없어집니다. 마지막은 정보 부족이라기보다는 납득할 수 없는 설정입니다. 슈리크가 멀리건 형사에 대해 강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지점입니다. 물론 자신의 한쪽 눈을 실명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건은 당시 슈리크를 연행하는 역할을 맡았던 말단 형사였죠. 그것을 지시한 더 높은 윗선이 있었을 텐데 슈리크는 당장 자신에게 해를 가했던 그 형사의 목숨만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빌런에게 인간관계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연행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슈리크가 먼저 소리를 질러 사자후 같은 공격을 하자 이에 대한 방어로 멀리건은 반응을 한 것인데 마치 그가 슈리크의 철천지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죽이려고 들죠. 굳이 추론을 해본다면 영화의 끝자락에 형사의 눈이 검게 변하는 것으로 보아 멀리건 또한 신비오트의 숙주가 될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 서사에 중요하기 때문에 관객들이 멀리건에 대해 확실한 인식을 할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역할을 주다 보니 이런 다소 무리한 설정이 생긴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원작 코믹스에서 보면 멀리건 형사가 영화랑은 다르지만 중요한 역할로 나오긴 합니다만 저는 말씀드렸듯 영화에 한해서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베놈2는 베놈과 카니지의 대결 직전까지의 러닝타임 동안을 지루한 상황들로 채우고 있고 전반적으로 정보 제공에 대해 불성실한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보였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챕터 2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h, shit! Where you going? That is a red one! You need to come out right now. I will let you eat everybody! Promise! I promise! 언급드렸듯 베놈2 렛데어비 카니지에는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대라는 명제를 관통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베놈2는 아버지 세대와의 화합과 불협 중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질문을 하는 영화로 보이기도 합니다. 챕터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리터스는 에디에게 너와 내가 동일하다고 말하죠. 그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관계를 중심으로 이 영화를 분석해봤을 때 상당히 재밌는 설정은 클리터스와 에디는 세대가 동일한 인물로 보이는데 반해 카니지와 베놈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카니지는 베놈의 DNA로 탄생한 신비오트이기 때문에 베놈의 아들격입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카니지는 베놈을 처음 봤을 때 아버지라고 말하죠. 이 지점에서 앞서 언급드렸듯 이 영화가 아버지 세대와의 화합과 불협 중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에디는 아버지인 베놈과 결합을 했으니 아버지 세대와 화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클리터스는 베놈과 척을 지는 베놈의 아들 카니지와 결합을 했으니 아버지 세대와는 불협하고 자신의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인물로 보이는 거죠. 실제로 카니지는 영화의 부제이기도 한 대사를 합니다. 이제 대학살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베놈과 화합을 하는 에디에게 찬성하는 영화인가? 아버지와의 화합을 지향하는 영화인가? 저는 그렇게만 볼 수는 없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멀리건 형사를 다시 소환하겠습니다. 저에게 멀리건 형사는 아버지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선 연령의 측면에서 유추할 수 있죠. 클리터스와 슈리크가 미성년자일 때 슈리크를 연행하는 것이 멀리건이었으니 확실히 그들보다는 윗세대일 겁니다. 또한 멀리건은 슈리크에 의해 왼쪽 청력을 상실했습니다. 귀가 약하다는 설정은 신비오트들과 뭔가 겹쳐 보이죠. 왜냐하면 신비오트의 약점은 소음과 불이니까요. 한 발 더 밀고 나가 슈리크는 에디의 편에 서 있으니 굳이 따지면 카니지가 아닌 베놈과 조응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멀리건이 아버지의 세대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의 얼굴에 덥수룩한 수염을 명징하게 표현한 것 또한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더욱 연장자로 보이게 하기 위함으로 생각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놈2는 아버지를 귀머거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는 영화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력하게 묘사되죠. 즉 이 영화에서는 왠지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클리터스는 에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는 내가 엄마와 할머니를 살해한 부분만 보느냐? 그들이 나를 학대했던 사실은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는 클리터스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에디가 마냥 선해 보이지도 않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베놈2가 아버지와의 화합을 무조건적으로 지향하는 영화로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에게 베놈2 렛데어비 카니지는 세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질문하는 영화가 좋은 영화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때때로 베놈2처럼 하려는 질문보다 영화의 단점이 너무 거대해서 그 질문 자체가 가려져 버리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베놈2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지금까지 베놈2 렛데어비 카니지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folks, it's time to kick it old school.